안녕하세요. 저는 시댁일엔 얌체같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동갑내기 손윗동서 때문에 속으로 참 많이도 울었던 여자입니다. 그러던 동서가 돈 때문에 태도를 180도 바꾸는 걸 보고 속이 환히 들여다보여서 어이가 없었죠. 전 오늘 얌체 같은 동서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하게 한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어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온 박은서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다니다 26살에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1년 교제하고 결혼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는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놓고 직장을 계속 다녔지만 둘째가 2살 터울로 태어나니 어린이집 비용이 부담돼서 직장을 그만두고 두 딸아이들만 키우며 살았어요. 친정부모님, 시부모님 모두 멀리 사셔서 아이들을 돌봐줄 형편이 못 되었거든요. 저희가 결혼할 무렵에 저희 시부모님은 충청도에서 오래된 기와집에 사시며 농사를 지으셨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둔 후에는 남편 직장 때문에 수원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딸아이들과 살고 있었죠. 남편에게는 위로 2살 터울 형이 있고 밑으로 4살 터울 여동생이 있어요. 그 무렵 시아주버님도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을 하셔서 아들만 둘 키우고 계셨고 시누이는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었어요. 손윗동서는 저하고 동갑이고 강남에 있는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죠. 시댁까지는 차로 2시간 남짓 걸리지만 시댁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빠지지 않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형님은 매번 학교에 일이 있다면서 빠지기 일쑤였고 가끔씩 늦게 나타났다가 금방 돌아가곤 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시댁에 제사가 있을 때면 아침 일찍 남편 출근시키고 전 아직 잠이 덜 깬 아이들을 남편이 결혼 전에 쓰던 소형 자동차에 태우고 시댁으로 갔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저녁 늦게 오곤 했죠. 저는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께 아이들을 안겨드리고 시어머니와 한 동네 사시는 고모님들과 함께 제사 음식 준비에 들어갔어요.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생선 굽고 탕국 끓이고 과일을 깎는 등 제수 음식 준비에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학교 선생님이라 한 번도 제사 음식 준비하러 일찍 내려온 적이 없었죠. 항상 제사 음식 다 준비되면 느지막이 아주버님과 조카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동서, 오늘 교직원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나 대신 수고해줘. 미안. 부엌에서 한창 일하고 있으면 핸드폰에 짧은 문자 메시지가 왔죠. 저는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한숨을 삼켰어요. 또 늦네. 속으로만 중얼거렸죠. 시어머니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언제나 그랬듯 큰애는 선생이라 바쁘니까 네가 이해해라 라는 말만 돌아올 뻔했거든요. 시어머니는 형님과 조카들만 이뻐했어요.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서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아들을 못 낳은 저는 시어머니 앞에선 항상 죄인이었어요. 형님네는 항상 제사 시작 직전에 도착했어요. 아니, 형님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형님네 오면 시작한다고 하는 게 맞겠죠.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든 형님은 시부모님께 공손히 인사를 올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학교에 일이 있어서 늦었어요. 호호. 괜찮다 큰애야. 바쁜데 와줘서 고맙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오느라 고생했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형님을 맞았어요. 아니 이쁜 두 손주들을 맞이하셨죠. 시아주버님은 저에게 항상 미안하다 하셨지만 그뿐이었죠. 시아버님은 늘 아무 말 없이 저희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어머님 내일 아침 일찍 교무회의가 있어서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동서 수고했어. 먼저 갈게. 동서도 얼른 집에 가서 쉬어. 제사가 끝나자마자 형님이 말했어요. 그놈의 교무회의는 어떻게 매번 제사 다음 날마다 있는지. 레파토리 좀 바꾸지. 벌써 가게?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형님네가 떠나고 나면 설거지도 모두 제 몫이 되었어요. 밤 늦은 시간에 골아떨어진 두 딸아이를 태우고 집에 돌아오는 동안 남편은 한숨만 쉬고 저도 자는 척하곤 했어요. 형님네는 늘 이런 식이었죠. 어느 해인가 쌀쌀해진 11월 중순쯤 김장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미리 전화를 주셨죠. 둘째야, 이번 주말에 김장 담그러 와야 한다. 큰애한테도 연락했으니까 같이 오너라.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벌써부터 한숨이 나왔어요. 김장은 제사 준비보다 더 큰일이거든요. 시댁에선 김장을 보통 300포기 정도 했어요. 자식들도 나눠주고 이웃에 사시는 고모님 두 분도 나눠주시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형님도 온다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주말 새벽, 저는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마당에는 이미 커다란 고무다라에 절인 배추와 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김장할 때마다 무말랭이도 같이 하셨어요. 무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저걸 언제 다 자르지? 전날 미리 내려와 있던 시누이가 저희를 보고 물었어요. 작은 언니 왔어요? 큰 언니네는요? 시누이가 물었지만 저도 형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집에서 출발할 때까지도 형님은 제 핸드폰을 받지 않았고 시댁에 도착할 때까지도 아무 연락 없었어요. 일단 시작하자. 큰애도 온다고 했으니 곧 오겠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희는 김장을 시작했어요. 배추를 다듬고 무채 썰고 파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고 그렇게 김치를 담그는 동안 시간이 훌쩍 흘러갔어요. 찬바람에 손끝이 얼얼했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형님에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동서 미안해. 오늘 학교 당직이 걸려서 못 갈 것 같아. 동서는 집에만 있어서 좋겠다.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외에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들어. 오늘도 내 목까지 수고 좀 해줘. 참, 신랑도 골프 약속 있어서 못 간대. 어머님한테 말씀 잘 드려줘.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손에 쥔 칼을 냅다 던진 뻔했어요. 집에만 있어서 좋겠다고? 저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분명히 전날까지도 아무 말 없었는데 아무래도 급하게 당직을 바꾼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제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보더니 혀를 찼어요. 에혀. 쯔쯔쯔. 큰언니 참 뻔뻔해. 매번 이런 식이야. 큰오빠도 덩달아 미운 짓만 하는구만. 부창부수네. 두 분 다 바쁘신가 봐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죠. 작년에도 학교에서 선생들과 테니스 치다가 테니스 엘보가 왔다고 안 왔거든요. 큰애네 언제 온대니?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형님은 오늘 학교 당직이라 못 온대요. 그래, 선생님이라 바쁘겠지. 시어머니는 여전히 형님을 감싸셨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방에서 애들을 봐주시던 아버님이 물으셨어요. 아범은 온대니? 아주버님은 중요한 골프 약속이 있으셔서 못 오신대요. 아버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제 거의 다 했는데 뭘. 큰애네 안 와도 되겠다. 다 하긴 뭘 다 해. 아직 멀었구만. 저 무는 언제 다 자를 거야? 큰언니네는 김치 주지 마. 먹을 자격 없어. 시누이가 투덜거렸어요. 해질 무렵까지 김장 작업은 계속됐어요. 저녁에 잘 익은 돼지고기랑 김장김치를 먹고 늦게까지 무말랭이용 무를 잘랐죠. 지금도 저는 무만 보면 진저리 가나요. 그래서 무말랭이는 아직도 안 먹어요. 매년 김장 때마다 자른 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과장해서 무 쌓아놓은 게 제 키만큼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몸이 천근만근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묵묵히 일을 마쳤어요. 김장날 밤은 너무 지쳐서 온몸이 쑤시고 허리도 못 필 정도라 잠도 제대로 못 자기가 일쑤였죠. 그런 일이 한두 번 계속되자 나중엔 어머님도 김장 때는 아예 형님네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너무 얌체 같지 않나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던 어느 해 12월 시어머니 생신 때였어요. 11월에 김장하러 갔다 온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둘째야, 이번 생일은 크게 안 할 거야. 그냥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모이자. 고모들도 어디 여행 가신단다. 네, 어머님. 제가 형님이랑 생신상 차릴 테니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큰애한테도 얘기했으니까 같이 의논해보거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고민했어요. 형님이랑 의논 끝에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갈비찜과 아구찜, 잡채, 그리고 생선전을 준비하기로 했죠. 그런데 생신 이틀 전에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서, 미안한데 다음 주가 우리 민주님인서 기말고사라 못 갈 것 같아. 아니, 어머님 생신인데 안 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민주님인서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어쩔 수 없잖아. 대신 신랑한테 생신 선물 보낼게. 수고해. 형님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했어요. 저는 또다시 혼자 애들을 데리고 장을 봐야 했죠. 생신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갈비찜을 끓이고 아구찜에 잡채 볶고 생선전을 부치느라 부엌은 온통 연기로 자욱했죠. 점심때쯤 되어 아주버님 혼자 도착했어요. 어머니, 집사람이 이거 드리래요.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래요. 그냥 와도 되는데 뭘 이런 걸. 큰애 많이 바쁘지? 시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아주버님은 저에게 재수씨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돈봉투를 내밀었어요. 돈은 좀 많이 들었더라고요. 형님은 오늘도 많이 바쁘신가 봐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누구도 듣지 못했어요. 상을 차리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형님 이야기만 하셨어요. 큰애가 민주님인서 좋은 대학 보내려면 초등학교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영어학원에 수학학원에 많이 바쁘댄다. 그러게. 큰언니 정말 대단해. 민주님인서 이러다 서울 대학 가겠어. 안 그래 큰오빠? 옆에서 시누이가 비꼬듯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알아차리지 못하셨어요. 식사 후 아가씨는 과일을 깎고 저 혼자 설거지를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부엌으로 오셨어요. 아버님 뭐 필요하세요? 둘째야 오늘도 수고했다. 둘째 며느리가 우리 집안 행사를 도맡아 하는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형님 바쁘면 제가 해야죠. 시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나가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왠지 코끝이 찡해왔어요. 저녁 식사 후에 형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동서, 오늘 잘 마쳤지? 나도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 다음에는 꼭 갈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실은 정말요? 정말 다음에는 오실 거예요? 이렇게 보내고 싶은 걸 참았어요. 그저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큰딸이 묻더군요. 엄마, 왜 맨날 우리만 가? 큰엄마랑 오빠들은 왜 안 와? 큰엄마는 맨날 바쁘시대.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운전하는 남편을 흘끗 봤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고 있는데 왠지 좀 얄밉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자기 형한테 형수님 왜 안 오시냐고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여름이 끝나갈 무렵 시댁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오후 남편으로부터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죠. 여보, 아버지 땅이 신도시 개발지역에 들어간대. 정말? 응. 벌써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신 거래. 아버지가 지금 도청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얘기 중이라고 나보고 주말에 내려오라시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부모님이 평생 농사 짓느라 고생하셨는데 땅이랑 집까지 다 개발지역으로 들어간다더라고요. 이제 아버님 어머님 고생 그만하셔도 되겠구나 생각했죠. 주말에 남편이 시댁에 다녀온 후 예상보다 좋은 가격에 보상받는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생긴 큰돈을 어떻게 쓸지 남편하고 의논하셨대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안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의아했어요. 두세 달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아이들은 친구네서 논다고 해서 저희만 갔어요. 그런데 그날도 형님네는 안 부르셨더라고요. 둘째야, 너네 차 말이다. 네, 아버님. 오래 타고 다녔지? 그 차로 여기까지 밥 먹듯 내려오는 게 좀 불안해 보이더라. 새 차 한 대 사줄게. 타고 다니거라. 네. 아버님, 안 사주셔도 되는데요. 아직 탈만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지난번에도 날씨가 추워지니까 시동도 한 번에 안 걸리더구만. 네가 매번 여기 내려오느라 고생이 많구나. 좋은 차 타고 편하게 다녀. 애들도 있는데 안전한 차를 타야지.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뭘?
내가 큰애목까지 고생하는 거 다 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님이 아버님을 한번 흘끗 보시곤 아무 말 않으셨어요. 아마도 큰아들네는 안 사주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몇 주 후 정말로 새 차가 왔어요. 그것도 대형급 SUV였죠. 아이들은 신나서 차 안을 이리저리 구경했어요. 우와 엄마 차 완전 좋아. 새 차 냄새도 좋아. 둘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엄마 이거 큰엄마네 차보다 좋은 것 같은데? 큰애는 저한테 속삭이듯 말했어요. 소문은 곧 어머님을 통해 형님 귀에 들어갔고 바로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서 아버님이 새 차 사주셨다며? 좋겠다. 형님의 목소리에는 티나게 뾰루퉁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 네. 저희 차가 너무 낡았다고 아버님 댁 다니기 위험해 보인다고 하시면서 사주셨어요. 그래. 나는 뭐 안 내려가나? 형님은 차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형님은 곧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었죠. 형님은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 집주인이 전세를 5천이나 올려달라고 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나 남편 직장 대출을 받아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그것도 아버님이 어머님 몰래 도와주셨거든요. 어머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시면서 남편한테 몰래 주셨대요. 이것까지 형님이 알았다면 아마 펄펄 뛰었을 거예요.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왜 큰애네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난리셨을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로 형님의 태도가 180도로 변했어요. 시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하고 시댁 행사 때마다 남편과 아이들만 보내더니 이제 직접 얼굴을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전날 미리 내려가더라고요. 그의 시아버님 생신날엔 제가 연락하기도 전에 형님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자기가 음식 준비 다 할 테니 저는 아무것도 준비할 것 없이 그냥 몸만 내려오라고 그러더군요. 저는 해가 서쪽에서 떴나 밖에 나가서 확인할 뻔했어요. 너무 속보이지 않아요? 그러더니 진짜로 시아버님 생신 당일날 아침 일찍 자기가 만들었다며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주버님과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출동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왔어요.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 민준이 민서도 웬일로 할아버지 할머니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어릴 때도 안 하던 애교를 부리더군요. 어머님, 제가 갈비찜이랑 음식들 다 해왔어요. 아이고 바쁜데 네가 이런 걸 언제 다 만들었니? 시어머니는 감격해 하셨어요. 하지만 형님이 차린 음식들을 보고 저는 한 번에 알아차렸어요. 식탁에 오른 갈비찜이며 잡채, 전 모두 집에서 한 맛이 아니었어요. 너무 달고 조미료 맛이 강하게 났어요. 한 입 먹어보던 시누이도 형님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살짝 흔들면서 막 입을 때려는 걸 제가 눈짓으로 말렸죠. 아유 맛있네 맛있어. 큰애 수고했다. 바쁜데 이런 걸 다 해오고. 역시 머리 좋은 사람이 음식도 잘하는구나. 그런데 어머님은 형님이 싸온 음식을 계속 칭찬하셨지만 아버님은 형님이 싸온 음식들을 한 입씩 맛만 보시고는 아침에 제가 끓인 미역국에 밥을 말아 드셨죠.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형님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 보였죠. 갑자기 시부모님께 잘하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형님의 속이 너무 해맑게 유리 들여다보는 것처럼 빤히 들여다보여서 보는 저는 너무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표정은 뭔가 실망하신 듯한 그런 눈빛이었지만 어머님은 민준이 민서를 양쪽에 끼고 앉아 흡족한 표정이셨죠. 제 아이들은 고모랑 아버님과 얘기 중이었죠. 아버님마저 민준이 민서만 끼고 돌았으면 많이 서운했을 텐데 다행히도 아버님은 제 아이들을 참 이뻐해 주셨어요. 저희 몰래 용돈도 챙겨주셨더라고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어요. 시아버님은 땅을 팔고 나서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셨죠. 평생 농사만 지으시던 분이 일이 없어지자 허무하셨나 봐요. 이제 새 집에서 좀 편하게 사시나 했는데 찾아뵐 때마다 예전과 다르게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버님이 사주신 차로 꽃 구경, 단풍 구경을 모시고 다녀도 금방 피곤해하셔서 저랑 남편이 걱정을 많이 했었죠.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래도 건강하다고 아직 괜찮다고 안 받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어코 사단이 벌어졌죠. 출근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여자들 직감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으로 빨리 와. 저는 놀라서 부랴부랴 남편이 알려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님은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중환자실 밖에서 어머님은 울고 계셨고 저는 그저 옆에서 손을 꼭 잡아드릴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이 동네 분들하고 친목계 모임이 있으셔서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아버님이 화장실에 쓰러져 계셨대요. 내가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웬일로 무뚝뚝한 네 아버지가 잘 다녀오라며 손을 흔들어 주길래 저 양반이 죽을 때가 됐나? 왜 생전 안 하던 짓을 하지? 했더니만 어머님이 울면서 그러시더군요. 입이 방정이지, 입이 방정이야 그러면서 계속 우셨어요. 일주일 후 아버님은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눈을 뜨셨을 때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전 지금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조문객들로 가득 찼어요. 아버님이 정이 많으신 분이라 동네 분들 대부분이 다 오신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님을 챙겨가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 치우고 조문객들께 인사를 했어요. 사흘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움직였어요. 장례식 첫날 초저녁이 지나서야 아이들과 나타난 형님은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고 조문객들 사이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학교에 일이 있어서. 괜찮아. 왔으니 됐다. 민주님인서 할아버지께 마지막 인사 드려야지. 시어머니는 기력이 없으셨어요. 형님은 아이들과 함께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는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을 맞이하거나 음식을 나르는 일은 하지 않고 어머님 옆에만 붙어 있었죠. 저는 계속 부엌과 빈소로로 가며 일했어요. 언니 좀 쉬어요. 내가 할게.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시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가씨도 힘들잖아. 아가씨야말로 눈 좀 붙여요. 도대체 큰언니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느지막이 나타나서. 놔두세요. 어머님 위로해드리고 있잖아요. 위로는 무슨 위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구만. 고개를 돌려 쳐다보니 정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저랑 눈이 마주친 형님이 핸드폰을 슬며시 내려놓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3호제에 49제까지 마치는 동안 저는 거의 시대개살다시피 했죠. 하지만 형님은 중요한 날에만 잠깐 얼굴을 비췄다가 돌아가곤 했어요. 49제를 마친 일주일 후 시어머니께서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 변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읽어주실 거야. 변호사가 도착했고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그날은 형님네가 제일 먼저 왔어요. 형님의 표정은 눈이 반짝반짝한 게 어딘가 기대에 차 있고 살짝 흥분한 것처럼 보였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어요. 고인께서는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께는 이 집과 현금 얼마, 아주버님과 제 남편, 그리고 시누이에겐 똑같은 금액의 현금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이때 아주버님의 표정이 약간 떨떠름해지면서 형님과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이어서 저에게는 예금과 나머지 부동산 전부를 남기신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저를 쳐다보셨고 형님의 눈빛은 살기가 돌 정도로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곤 주먹을 꼭 쥐고 저를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분들의 시선에 몸둘 바를 몰랐고 변호사가 들고 있던 유언장만 쳐다보았죠. 그게 단가요? 형님이 변호사에게 묻자 큰며느리 이민정님에게는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남기신 게 없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무슨... 저에겐 아무것도 안 남기셨다고요? 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에는 둘째 며느리 박은서님은 그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둘째 며느리임에도 굳은 일 마다 않고 시댁일에 앞장섰기에 이에 보답하고자 한다고 적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옆에서 시누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아버님,
아버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묵묵히 해온 모든 일들을, 말없이 감내했던 모든 순간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형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일부러 안 온 것도 아니고 바빠서 못 온 건데.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조차 고개를 돌리고 계셨어요. 형님은 도끼 눈으로 저를 한번 째려보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곧이어 시아주버님도 따라 나가시더군요. 그날 이후 형님은 시댁의 발길을 끊었어요. 저는 여전히 시댁으로 가며 시어머니를 돌봤죠. 아버님이 사주신 차를 타고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채로요. 어머님 모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꽃 구경도 하러 다녔죠. 그런데 어머님과 아버님이 부부 사이가 좋으셨나 봐요. 아버님 살아생전엔 두 분이 맨날 티격태격 하시더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8개월 만에 어머님도 급성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은 저희 집에 계시다 돌아가셨죠. 그동안도 전 어머님 병수발을 혼자 들었어요. 아가씨는 자주 다녀갔지만 형님은 한 번도 다녀가지 않았죠. 아주버님만 아이들도 안 데려오고 혼자 몇 번 다녀갔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는 남은 집과 재산을 세 남매에게 똑같이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 남편이 미국으로 주재원 발령이 났어요. 가족은 같이 살아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저희 식구는 모두 미국으로 건너왔고 지금은 텍사스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던 형님으로부터 미국 온 지 6개월쯤 됐을 땐가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뭐 이런저런 안부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민주님인서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싶다고 맡아줄 수 있냐고요. 저는 황당해서 남편이랑 의논 좀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는 바로 시누이한테 연락했죠. 자초지종을 들은 시누이가 펄펄 뛰면서 큰언니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뭘 부탁해요? 작은 언니 걱정 말아요. 내가 해결할게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시누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후로 더 이상은 형님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시누이를 통해서 소식만 간간히 듣고 있네요. 저희는 아이들을 위해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살게 됐고 큰애는 라이스 대학을, 둘째애는 UT 오스틴을 졸업하고 둘 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형님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몇 개씩이나 보내더니 둘 다 지방에 있는 대학 간신히 나와서 중소기업 전전하고 있대나 봐요. 그나마 한 군데 진득하니 다니지도 못하고 자주 옮겨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민서는 클럽에서 만난 여자애랑 사고를 쳐서 여자애가 임신을 했대요. 여자애가 이제 대학 갓 졸업해서 23살이래나 봐요. 그래서 여자의 부모님이 형님네 학교까지 찾아와서 노발대발 난리를 치고 형님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올 겨울 방학 때는 시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텍사스로 놀러 오기로 했어요. 다 같이 칸쿤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젊었을 땐 시집살이 참 고되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버님 어머님이 그리워요. 좀 더 오래 편하게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특히 어머님까지 갑자기 보내고 나니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두 분 다 돌아가신 후로 부모님이 그리워서인지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더 잘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해요.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젠 저희에게 좋은 일만 있겠죠? 제 얘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